우리는 모두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난 후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며칠 동안 지속되는 순간 말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였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우리 내면에 남긴 감정의 여운입니다. 마치 돌을 호수에 던졌을 때 생기는 파문처럼 그 만남은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감정의 파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낸다는 점입니다. 불편함만을 느끼며 때로는 그 불편함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건 아닐까? 이런 자문자답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의 미로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관계 속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의 여운을 스스로 보호하고 치유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결코 이기적이거나 냉정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어떤 만남이 끝나고 나서도 그 순간의 감정은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쉽니다. 특히 불쾌했던 한마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의미로 부풀어 오르며 일상을 잠식해 나갑니다. 인간의 의식은 마치 다층적인 건물과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적 사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밑에는 무의식적 감정과 기억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누군가가 던진 애매한 한마디는 우리 무의식 속 깊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해석은 점점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한마디를 수십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며 각각의 해석마다 다른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의 화살이 상대방에서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라는 분노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는 자기 의심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감정의 전환은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파괴적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 말 자체보다는 그것이 우리 내면의 어떤 상처나 불안과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특정 주파수에만 반응하는 음차처럼 우리 마음도 특정한 자극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의 고리가 무한히 반복되면서 우리를 소모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고리를 끊는 첫 번째 단계는 관계의 정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연락을 끊거나 만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투자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정리란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거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비난형 사람들은 대화 중에 은근히 상대방의 선택이나 행동을 문제 삼습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와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이 옳다는 확신 속에서 타인을 교정하려 든다는 점입니다. 도발형 사람들은 더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농담이나 관심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예전 같지 않아와 같은 말들은 마치 배려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에 대한 의심을 심어줍니다. 왜곡형 사람들은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어라고 말했는데 비로 이해했다고 하거나 없던 말을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패시브 어그레시브형 사람들은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면서도 불만이나 적대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늦게 답장하기, 약속을 자주 변경하기, 애매한 표현 사용하기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이들의 행동 뒤에는 나름대로의 심리적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불안이나 열등감을 다른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해소하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동기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는 공감이나 허용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조작에 휘둘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행동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흐릿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가? 라는 막연한 의문보다는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건강한 접근입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손절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떠올립니다. 큰 싸움을 벌이거나 완전히 연락을 끊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손절은 그런 드라마틱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지혜로운 관계의 단계 조절입니다. 인간관계에는 다양한 층위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부터 시작해서 동료, 지인, 그리고 단순한 만남의 관계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과 같은 수준의 친밀함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래서도 안 됩니다. 현명한 관계 관리란 친구에서 지인으로, 지인에서 모르는 사람으로 단계적으로 관계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볼륨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음소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볼륨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 후에 3번 연속으로 기분이 나빠졌다면 이는 그 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신호입니다. 한두 번의 불쾌한 경험은 누구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적인 패턴이 된다면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관계의 거리두기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상대방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연락 횟수를 줄이고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전화번호를 정리하고 메신저에서 알림을 끄고 SNS에서 언팔로우하는 것들이 모두 이런 행동에 해당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의 관심과 에너지를 쏟을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서적 자원을 현명하게 배분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 손절은 상대방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리적 거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거나 공통된 사회적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럴 때는 심리적 거리두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업무적이거나 표면적인 수준으로 제한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손절의 기술은 상대방이 그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며 점진적으로 관계의 온도를 낮춰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참으로 선택적입니다. 수많은 일상적 대화는 쉽게 잊어버리면서도 유독 어떤 한마디는 마음속 깊이 박혀
며칠, 때로는 몇 달 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타인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 말 자체의 내용보다는 그것이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과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대 해석의 과정에는 우리의 자동적 사고 패턴이 깊이 관여합니다. 인간의 뇌는 효율성을 위해 많은 판단을 무의식적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화된 처리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이런 왜곡이 더욱 심해집니다. 불안은 마치 확대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평상시라면 그냥 지나쳤을 말이나 표정도 불안한 상태에서는 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한번 불안이 시작되면 그 불안을 뒷받침할 근거들을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내적 상처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특정한 자극을 받으면 갑자기 활성화됩니다. 어린 시절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사소한 비판에도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반응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 내면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마치 몸의 통증이 어딘가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처럼 감정적 반응도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깨달음은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자신의 해석 프레임에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고민합니다. 이 차이는 그 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내적 상태와 해석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정보로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상대 중 하나는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미묘한 독을 퍼뜨리는 것처럼 겉으로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서서히 고갈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정면 공격을 피한다는 점입니다. 대신 우리 주변을 배회하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친한 척하면서 은근히 무시하거나 농담이라는 명목 하에 날카로운 말을 던지거나 애매한 표현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농담이야, 농담이라는 말로 포장된 공격은 특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았다고 표현하면 농담도 못 받아주냐는 식으로 오히려 우리가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는 매우 교묘한 조작 방식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의도된 모호함입니다. 분명히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관심 표현 같기도 한 애매한 말들을 던집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 예전 같지 않아.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같은 표현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들과의 상호작용 후에 우리가 이 사람만 만나면 이유 없이 기분이 나빠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명확한 공격이나 갈등이 있었다면 오히려 대응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묘한 공격은 우리의 감정만 상하게 하고 그 상처의 원인조차 명확하지 않게 만듭니다. 수동 공격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불만이나 적대감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관계에서 어떤 형태로든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욕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동기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싸우지 말고 멀어지기입니다. 이들과 정면으로 맞서려 하면 그들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조작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게임 규칙에 말려 들어가면 결국
우리가 더 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대신 이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의 애매한 공격에 대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되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들의 행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천부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연습과 준비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공격이나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멘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와 같은 명확한 표현들을 미리 연습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대응이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무술에서 말하는 유연한 강함과 비슷합니다. 비언어적 소통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말투, 표정, 몸짓을 통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신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똑바로 보면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 몸을 곧게 세우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들이 모두 이런 신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어적 태도가 항상 공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의를 지키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소프트하지만 단호한 방식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불편합니다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방법을 연습해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역할, 놀이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만의 안전 신호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급한 전화가 와서요. 와 같은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방어력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신호에 즉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갈등을 만들거나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신적 공간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끊임없는 추측과 해석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정신적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추측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대개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모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더욱 간절히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독심술은 대부분 실패로 끝나며 오히려 더 큰 혼란만을 가져다 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미가 이런 건가요? 라는 단순한 질문 하나가 며칠간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직접적인 확인을 꺼려합니다. 혹시 상대방이 불쾌해할까봐 또는 자신이 눈치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대부분 근거 없는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명확한 확인은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하게 됩니다.
배려와 눈치 보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동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되 자신의 필요와 경계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반면 눈치 보기는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하게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표현하고 확인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와 같은 표현들을 일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명확한 소통이 얼마나 편안하고 효율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추측과 오해로 인한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고 관계도 더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복잡하고 때로는 힘든 인간관계의 그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완벽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만남이 즐겁고 의미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적 상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타인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는 타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자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지키는 기술은 외면적인 방어막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정리입니다. 어떤 관계에 얼마나 투자할지, 어떤 말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에 왜 상처받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지는지, 그리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자기 보호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기 돌봄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타인도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는 진정한 배려나 사랑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의 경계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경계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한계를 존중할 때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해집니다. 이 여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안한 삶에 가까워집니다. 오늘 이 콘텐츠가 여러분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시간도, 에너지도 모두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지킬 자격이 충분히 있으며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이런 유용한 철학적 통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